네, 이번 시간은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의예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는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의 장혁진이라고 하고요.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최하단부에 보시면은 센터 소개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올해 의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2024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이제 정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엄청 뭐가 크게 바뀌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하면 좋을 만한 이슈들은 좀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선은 인원 변화부터 일단 먼저 보면요. 이제 군을 이동한 대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대가 이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고 가톨릭 관동대도 이제 나군에서 다군으로 좀 이동해서 인원이 조금씩 이제 바뀐 건 있는데 사실상 이제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전형 인원이 조금 줄었으면 이제 지역 인재는 조금 늘은 정도. 근데 그게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바뀐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고려대가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걸 신설하면서 이제 교과 우수 전형으로 의예과를 가군에서 12명 선발한다. 이게 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서울대 직윤도 그랬고 올해 이제 이 고려대학교 교과 우수 전형이 이제 내신이 들어가는 정시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거 내신 안 좋은 학생들 쓸 수가 없다라고 이제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내신이 좋은 친구가 이제 수시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췄으면 아마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많이 갔을 거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내신이 좋은 친구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못 맞췄으면 어차피 그 성적으로는 정시에 고려대 이 교과 우수 전형으로 예과를 쓰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실제 내신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내신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수능 성적이 좋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을 좀 해봐야 된다. 의대에 좀 구멍이 날 수도 있는 전형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수능 점수가 이제 바뀐 대학이 있는데 울산대하고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를 섞어서 반영하다가 올해부터는 그냥 표준 점수 반영대학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분위 반영 대학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표준 점수 대학으로 좀 바뀌었어요. 이게 점수가 바뀐 게 이제 무슨 이슈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100분위 반영 대학은 100분위 반영 그대로 좀 이슈가 있고 그건 늘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은 올해 이제 과탐 2 때문에 또 이슈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표준 점수 바뀐 대학은 이슈가 좀 있다는 걸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한양대가 이제 과탐2에 대한 가산점을 이제 폐지했는데 사실 제가 옛날에 그 정시 때 이제 어떤 친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참 아까운 친구였는데 화투를 응시를 했는데 이제 하나 틀렸거든요, 화투를. 이제 하나를 틀렸는데 그 화투가 너무 쉽게 나오는 나머지 그 하나만 틀리면 이제 치명적으로 100분위가 많이 깎이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성적이 정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투에서 하나 깎이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연세대학교나 서울대를 의예과를 쓰기가 되게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도전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한양대에서 이 과탐2에 가산을 받으면은 한양대는 좀 안정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양대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한양대가 과탐2 가산을 올해는 이제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 서울대, 가톨릭 관동대, 단국대, 천안, 동대, 와이즈 같은 요 밑에 적어놓은 요 대학들은 이제 가산을 여전히 유지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경북대학교가 이제 인적성 면접을 신설해서 올해 면접을 치르는데 그 이하 밑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이제 면접을 치르는 대학인데요. 사실 정시에 이 인적성 면접은 이렇게 변별력이 엄청 높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당락을 좌우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 면접을 좀 지나치게 못 보거나 좀 실수를 좀 크게 하면 이 면접 때문에 합불이 갈리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좀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불합격한 사례도 간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준비는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경북대도 올해 면접을 치른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의예과도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국수 영탐 반영 시에 이제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대구 가톨릭대하고 조선대였는데 올해부터 조선대가 탐구 2과목으로 바꾸는 바람에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조선대가 유일이거든요.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이제 탐구 하나를 잘 봤는데 하나를 망친 친구들 사실 이과들은
수학 잘 본 애들은 많은데 탐구를 두 과목 다 잘 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망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 친구들이 유일하게 이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조선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긴 경쟁이 정말 치열할 거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대구가 뚫릴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조선대 하나가 유일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군별로 이제 선발 인원에 대해서 잠깐 보면 여기 전북대가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를 둘 다 이제 나군으로 옮기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여기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여기 15명 선발해서 7명으로 무려 8명이나 줄었고요. 충남대도 19명 선발해서 6명 정도 줄었고 나머지 소소하게 줄거나 늘거나 그리고 고대가 올해 교과우수를 신설하면서 12명이 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감소에다가 전북대가 이동하는 바람에 일반 전형은 한 45명 정도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지역인재도 20명 정도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전북대가 지역인재가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고 남아있는 대학의 지역인재 인원을 보면은 사실 한 9명 정도 늘어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학대 다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 전형은 조금 줄어들었고 지역 인재는 조금 늘어난 정도의 인원 변화를 다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군에서는 이제 전북대가 넘어오면서 지역 인재가 일반 전형 인원이 많이 늘었죠. 대신에 이제 가톨릭 관동대가 20명 선발을 다군으로 옮기면서 인원도 1명 줄여 19명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바뀐 나머지 전체적으로 일반 전형은 1명 정도 줄어들어서 그냥 비슷비슷한 거고요. 지역 인재가 이제 전북대가 들어옴에 따라서 인원이 크게 늘어서 한 33명 정도 늘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가군 인원이나 나군 인원 다 마찬가지긴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월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붙으면 많이 남아 있으니까 2월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선발 규모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반 전형이 조금 줄고 지역은 이제 좀 는 정도, 그게 규모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특히할 만한 거 하나는 여기 이화여대 인문 모집단이 8명 있잖아요. 여기가 인문 모집단이기는 한데 여기 사실상 거의 이과판이거든요. 저희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인문 8명 중에서 이제 충원이 1명도 없었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1명도 없어서 8명이 데이터가 전부 다 합격생인데 이 중에서 딱 6명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해서 확인해 봤더니 걔네들이 전부 다 자연계 학생이더라. 다만 얘네들이 뭔가 약점이 조금 있어서 일반적인 자연계 의예과를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좀 애매한 친구들이 보통 여기를 많이 넘어갔더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이 인문 모집단위는 국어 반영 비율이 높고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낮았거든요. 반대로 이제 이과 모집단위는 국어 반영 비율보다 수학 반영 비율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수학을 조금 애매하게 망친 친구들, 그러니까 완전 망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 잘 본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친구들, 그리고 또는 탐구 두 과목 중에 하나는 완벽한데 하나가 조금 애매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문과로 넘어가서 8명 중에 합격생 6명 데이터로 저희가 확인이 됐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문 모집 단위가 국어하고 수학 반영 비율이 30%로 똑같아요. 반영 비율이. 그래서 아니 이러면은 국어 반영 비율이 더 높았는데 지금 국어 반영 비율이 수학이랑 똑같으면 수학 잘 보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반영 비율이 똑같고 올해 2024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어 수학 모두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라는 거잖아요. 작년에 수능은 국어 변별력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영 비율이 둘이 똑같다는 거는 수학을 조금 못 봐도 국어를 잘 봤으면 이걸로 만회가 되는 이런 상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그게 좀 더 심해졌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만약에 이제 내가 이과 학생인데 수학이 조금 애매한 대신에 국어는 정말 잘 봤다면 사실 올해 국어 고득점자가 수학보다는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고득점자는 좀 많은데 국어는 고득점자가 수학에 비하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어 성적이 더 좋으면 수학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화여대 인문모집단위는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군 같은 경우에 이제 가톨릭 관동대가 넘어와서 이제 19명 정도 늘어나서 19명 정도를 뽑아서 이제 전체적인 인원은 조금 이제 늘어났고요. 지역 인재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다군의 인원에 대한 이슈는 딱히 없고요. 다만 이제 다군 같은 경우는 특성상 간화군에 뭔가 안정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 다군은 그냥 쓸 게 없으니까 이제 대학을 쓰는 경향이 좀 많아서 이게 다군의 충원율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마 가톨릭 관동대가 다군으로 넘어갔으면 당연히 여기도 이제 충원이 많이 늘어날 거고, 전반적으로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충원율이 높으니까 좀 성적이 많이 내려가겠지 라기보다는
충원이 좀 높기 때문에 충원까지 고려해서 예측을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리 충원이 많이 돌아도 뭐 간화군의 일반학과 성적까지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간화군의 보통 의예과 아니면 못해도 한 7회 정도 성적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까지 성적에서 이제 선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예가 아예 안 되는 친구를 노린다기보다는 이제 의예과를 쓰는 친구들 중에서 다구는 충원이 많이 도니까 그 충원이 어디까지 돌지도 감안해서 좀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등등의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충원권까지 좀 냉철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이 영상을 찍는 요 시점이 오늘 날짜가 12월 4일인가 아마 그런데 아마 지금은 아직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이거든요. 아마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수능 성적이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손에 들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온라인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오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마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실 텐데 내가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점수가 더 유리해, 어떤 반영 비율이 더 유리해 라는 걸 아마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쯤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보다 더 높은 대학을 쓴다라는 거는 반영 비율로 어떻게 커버가 안 될 수는 있는데 내가 이쯤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비슷한 대학이거나 위아래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반영 비율 차이에 의해서 내가 잘 본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으면 더 유리하고 못 본 과목의 반영 비율이 더 높으면 좀 불리하고 이런 게 경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이제 조금 높은 대학을 쓸 때도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과목을 더 잘 봤냐에 따라서 어느 대학이 더 유리한지를 좀 가늠을 해봐야 돼요. 이 표를 보면은 맨 처음에 위에 나와 있는 요거는 수학이랑 과탐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죠. 그러니까 요게 전형적인 이제 이과형 대학인데 이런 대학들은 수학이랑 과탐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탐에 문제가 생기면 지원이 어려운 대학인데 요 아래 요 표에 해당되는 대학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건 맞는데 국어와 탐구 반영 비율이 같기 때문에 국어를 좀 못 보면은 탐구로 많이 할 수 있고 탐구가 뭐 하나 좀 살짝 애매하면 국어로 많이 할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가 똑같이 반영되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이 반영되는 대학은 다른 과목에서 1점이 빠지면 또 다른 과목에서 1점을 올리면 거의 반영 비율이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할 수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은 이 뭔가 다른 과목이 좀 지나치게 엄청 잘 봤다. 그러면 그 과목으로 조금 만회가 가능한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밑에 두 대학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건 똑같은데 그 다음으로 국어 반영 비율이 높아서 탐구 망친 아이들이 국어로 뭔가 말해볼 수 있는 대학. 그 밑에는 국어를 좀 망친 친구가 탐구로 뭔가 말해볼 수 있는 대학인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화여대 인문모집단이하고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똑같고 게다가 올해 국어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됐고 수학 고득점자보다 국어 고득점자가 더 적기 때문에 국어를 매우 잘 본 친구라면은 수학이 조금 애매해도 뭔가 만회를 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점수 반영 지표에 따라서 조금 유불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 대학은 이제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수능 점수를 이제 산출을 하죠. 그 중에서 요 표 맨 위에 나와 있는 표 플러스 100이라는 요 대학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고 탐구는 이제 백분위를 가지고 이제 환산 점수를 계산한 대학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상위권 대학이 가지고 있는 분포를 그런 점수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고 요게 그렇게 딱히 이슈는 없거든요. 근데 요 대학이 이제 백분위를 가지고 탐구 점수를 계산하는 이유는 이 탐구가 워낙에 과목 수가 많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막 갈리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 유불리를 조금 최소화시켜 주겠다는 개념으로 이제 백분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분위가 과목은 다르지만 백분위가 똑같을 경우 네가 무슨 과목을 받는지는 상관없지만 네가 그 과목에서 똑같은 위상의 백분위를 받을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쳐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표백반영대학의 특징이에요. 이 대학은 이게 딱히 그렇게 이슈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표준 점수를 그대로 다 쓰는 대학이 있어요. 국어, 수학, 탐구 표준 점수를 그대로 다 쓰는 대학. 이 대학은 올해 지금 과탐2 때문에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백분위 반영대학은 늘 언제나 그래왔는데 이 백분위 반영대학은 지원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백분위라는 성적이 표준 점수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운 다음에 이게 퍼센트 비율대로 주는 거잖아요. 백분위 90이면 상위 10%, 95면 상위 5%잖아요. 근데 이게 표준 점수로 줄을 세운 다음에 비율로 주다 보니까 표준 점수는 각각 다른데 비율상은 똑같아서 백분위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백분위는 100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이 성적은 지금 아직 실제점이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일단 가채점 기준이고요. 실제점이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경향성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아니 국어만 해도 100분위가 100인데 표준 점수는 41, 42, 43, 44, 45, 46, 47 무려 7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이렇게 7개 구간으로 딱딱 끊어져서 변별이 되는데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친구가 다 100분위 100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동점자가 많다. 입결도 좀 높게 나온다. 100분위 받는 대학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합격 예측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냉철하게 보셔야 되고 경쟁률 변화에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100분위 받는 대학은 뭐 작년, 재작년, 올해든 뭐 상관없이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은 올해 이제 과탐2 때문에 좀 이슈가 있어요. 원래 이제 과탐2라는 과목은 서울대가 이제 지원을 하려면 서울대 이과로 지원하려면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꼭 응시를 했었죠. 근데 그게 올해부터 없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과탐2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6월 모평 결과를 딱 보고 나서 상위권 아이들이 이거 과탐2가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인식이 좀 바뀌게 돼서 조금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이 작년 수능 결과를 한번 보면 이 과탐1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1컷, 과탐2의 최고점과 1컷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과탐2가 살짝 더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과탐1, 과탐2 이런 조합 또는 과탐2 하는 이런 조합이 과탐1, 과탐1끼리의 이 조합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2점, 1점 정도 불리했거든요. 표준점수 합산에서. 그러니까 서울대가 과탐2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제 서울대를 지원하기 위해 과탐2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불리함도 있으니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과탐2 인원이 너무 줄어들게 돼서 올해 6월 모평 때 이 과탐2의 표준 점수 최고점과 1컷 점수가 과탐1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요때에만 놓고 보면은 과탐1에서 만점 받은 친구가 과탐2를 뭐 하나 하는 친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20점 정도 뒤지게 돼 있어요. 20점 정도를. 이 20점이 얼마나 큰 차이냐면은 국어 표준 점수 1컷과 3컷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 2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3등급, 1등급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과탐2만으로도. 이게 너무 심하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난도 조절도 좀 하고 인원수도 좀 변화가 있고 하다 보니 9평 때는 그 경향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예측하기로는 아마 9평보다는 조금 변별이 더 과탐2가 있을 거고 6평까지는 안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수능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6평 때에 비하면은 그 격차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1에 비하면 2의 표준점수 만점과 1컷은 조금 높다. 과탐2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슈로 반영이 되냐면 모든 대학에 다 이슈로 반영되지는 않고요. 점수 계산 방식상 유리한 대학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은 이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할 때 특히나 이제 표준 점수 반영 대학에서는 본인이 받았던 표준 점수를 그대로 그러니까 반영 비율만 적용해서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요거를 최고점으로 나눠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정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받은 표준 점수를 이제 반영 비율은 적용을 하지만 딱히 다른 보정은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들이고 이런 대학들은 표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 대학이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원광대, 인제대, 충남대예요. 특히 원광대,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영 비율이 딱히 없고 국어, 수학과 탐구에 받은 표준 점수를 단순히 다 더하기만 하면 얘네들 대학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라서 과탐2의 표준 점수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로 여기서 작용을 하게 돼요. 이 대학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보정이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받은 표준 점수를 그 과목의 최고점으로 나눠서 일종의 비율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요 대학들은 과탐2라고 해서 딱히 유리한 게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과탐1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정을 하는 대학, 건대 글로컬, 경상국립대, 대구가톨릭대, 울산대, 전남대, 충북대하고 한림대는 과탐2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유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경상국립대는 과탐2에 가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산을 받으면 그 유리함이 조금은 생기긴 하겠죠. 다만 이제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에 비해서 2가 막 엄청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근데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고, 게다가 심지어 가산점까지 주는 대학이라서, 과탐2를 받게 되면 굉장히 과탐2에서 고득점을 받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대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시험 같은 걸 해보면, 아니, 이 대학은 점수가 왜 이렇게 높아?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될 텐데, 그런 대학들이 하나같이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과탐2에 대한 이 고득점의 유불리는 사실 실제 수능이 채점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마 나올 건데, 이렇게 보정 없이 반영되는 대학 같은 경우엔 반영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니까 좀 지원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반대로 내가 과탐2를 봤는데 성적이 좀 많이 높다, 엄청 잘 봤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원과목을 2개 응시한 친구가 수능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2과목 점수에서 역전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설명회를 듣고 나중에 이제 내가 무슨 대학을 가야 될지 배치표도 보면서 이렇게 대학을 결정하고 있을 때 아마 가장 중요한 잣대로 생각하는 게 이 대학별 입결 발표일 거예요. 그 입결을 보면서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점수니까 이렇게 대비해보고 지원이 된다 안 된다는 걸 아마 가늠을 할 건데, 사실 이 대학별 입결은 일종의 참고 자료지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로 계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특히나 의예과 같은 경우 상위권 학과는 더더욱더 더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 가톨릭대 한번 보자고요. 가톨릭대가 이제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발표한 자료예요. 여기 보면 환산 점수상 최고점이 732.2점이었고 평균적으로는 727점이었고 80% 컷이 725.4점이었다. 그러면 내가 올해 점수 계산해 봤더니 뭐 700 몇십 점대다. 그럼 지원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작년 표준 점수 기준이니까요. 올해는 표준 점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수학은 똑같다고 치더라도 국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탐구도 좀 달라졌잖아요. 이게 좀 다 달라졌는데 단순히 환산 점수만 가지고 작년 걸 올해로 그대로 다이렉트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올해 걸로 바꿔서 봐야죠. 그래서 작년 입결을 그대로 미룰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대학은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위 반영 대학인데 이 100분위 평균을 발표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점수를 쓰는 것도 아닌데 탐구만 이 점수를 쓰는데, 그래서 대학별 발표한 입결만큼 그대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좀 바꿔서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원광대라는 대학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학은 그 세 개의 영역 표준 점수를 단순히 다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 표준 점수, 수학 표준 점수, 탐구 표준 점수 2개를 다 더하면 이게 원광대식 계산식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는 1등급이면 100점을 줘요. 표준 점수 100점으로 친다 뭐 이렇게 계산하고 합산 점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의 기준이 511점이에요. 70% 컷이. 원광대는 표준 점수 단순히 합산하다 보니까 동점자가 엄청 많아서 그 511점인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동점자를 가르는 기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511점이라는 성적이 작년에 70% 컷이면 이게 올해는 몇 점인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올해가 단순히 내가 합산했더니 510씩 나왔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표준 점수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대학은 또 100분위를 발표하는데 어차피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도 아니에요. 근데 100분위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적을 보니까 96이래요. 아, 이거 너무 낮아 보이는 성적 아니에요? 96이면은 다 1등급 컷 점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납득이 되는 성적이야? 그래서 대학이 발표한 성적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올해로 바꿔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 100분위 96에 해당되면서 이 511점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뭐냐라고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봤더니 요 아래 예시가 되거든요, 요게. 근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제가 예시를 든 거라서 이게 딱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 다른 조합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 국어는 만점이에요. 이게 134에 100에 1이면 수학도 거의 만점에 수렴하는 점수죠. 140에 99에 1에 영어는 1등급에 물리를 조금 망치고 화원을 다 맞은 친구. 이 물리가 작년에 좀 쉽게 나와서 이제 만점자가 좀 많다 보니까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면 떨어지는 100분위가 좀 많이 컸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이제 표준 점수는 100분위에 비하면 조금 이제 떨어지는 점수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이런 점수를 받은 친구가 표준 점수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성적을 지금 봐도 평균 100분위 96이라고 믿기에는 나머지 성적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평균만 보면은 다 1컷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뜯어놓고 보면 그런 게 아니다. 결국 100분위 성적이라는 거는 왜곡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100분위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 100분위 성적을 발표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환산 점수를 발표해주면 그나마 좀 양반인 거죠. 올해 기준으로 좀 바꿔보면 되니까. 다만 그것도 작년 국스탐 기준이라 올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이 성적만 보고 쓰기에는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 아니 학생들의 지원 경향이나 분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에 확률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대학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렇게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저 같은 사람 찾아오셔서 상담받으셔도 되고 이런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정시 합격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는 작년의 성적을 올해로 변환시켜서 컷이라는 걸 설정해 놓고 여기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일종의 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점수가 형성이 되고 이게 많이 몰리면 올라가고 적게 몰리면 내려가고 이렇게 변화까지 보이면서 경향성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요즘 커뮤니티 같은 데를 돌아보면은 좀 소문이 도는 게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메가스터디는 다른 데보다 점수가 좀 짜다. 메가는 안 된다고 하는데 딴 데는 된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메가스터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안 정확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를 제가 잠깐 풀고 말씀드리면 메가스터디는 그 아이들이 인강 때문에 하도 이제 많이 회원수도 많고 애들이 관심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능 채점 서비스 또는 풀 서비스 이렇게 또는 합격 예측 서비스를 하게 되면 초반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정말 많이 들어와서 샘플이 차고 넘칠 정도로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안 해본 친구들이나 이제 몇몇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밖에 차이가 별로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미 애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많이 들어와서 뭔가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컷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좀 높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 아이들이 지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대로 지원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곳은 아이들이 천천히 들어와서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컷이 낮게 돼 있다가 점점 컷이 다 올라가요. 메가도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컷이 조금씩 조정되면서 올라가는 경향도 있는데 그 경향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은 좀 미미하단 말이에요. 이미 컷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메가는 컷이 높은 게 아니라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거다. 그리고 애들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애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다. 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좀 안티 같은 그런 소문을 좀 안 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조사도 한번 해봤거든요. 요 표가 어떤 거냐면 작년에 의예과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가 총 56개예요. 대학수는 이거보다 적은데 모집 단위가 많은 거는 이제 뭐 인문 모집 단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다 포함하면 총 56개 모집단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건 믿을만하다. 이건 정말로 신빙성 있는 성적이다. 라는 게 수집이 된 게 총 47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47개 성적을 다 분석해 봤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안정이에요 라고 말했던 그 점수 때 그 대학은 이 47개 대학을 다 조사해 봤더니 진짜 다 전부 다 안정이었고 적정 70% 컷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도 거의 100% 다 맞아떨어졌고요. 거의 적정 60%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한 개 빼곤 다 맞아서 거의 98% 정도로 저희가 예측 점수 한 개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소신 지원이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던 것도 한 45%의 확률로 이제 맞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신빙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걸 보시면서 이제 생각할 거는 일단 의예과를 쓰는 친구들은 사실 의예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학과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를 안정으로 잡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안정이 잡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뭔가 이제 도전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정적인 지원에서는 거의 100% 정도의 이게 점수가 많이 높게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점수는 거의 비슷하게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정이라 말했던 거는 어디까지나 다 100% 안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해서 확실하게 안정을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45%의 확률로 뭔가 도전하는 이런 정도의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능 채점 결과도 받게 되고 조만간 이제 수시 충원도 다 끝나면 이제 정시 모집 지원을 할 건데요. 저희가 만드는 이런 영상들이나 저희 설명회, 그리고 배치표, 그리고 합격 예측 서비스, 그다음에 저희 데이 컨설팅 센터 등등을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